자, 그럼 교재 확인 설명서가 지금 그 185쪽을 보시면 설명서 비교를 쭉 해놨죠, 지금. 비교를 해놨고, 이 설명서 종류가 지금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4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187쪽에 지금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인 설명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를 아주 잘하는 부분인데, 이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서식의 종류를 출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는요. 기재 내용을 암기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재 요령을 알고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인 설명서 서식의 종류를 모두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재 요령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서식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 서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 페이지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4페이지, 토지와 입광공은 3페이지로 되어 있고 물론 마지막 페이지는 작성 방법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재 내용이 결국은 주거용, 비주거용만 따졌을 때 벌써 6페이지예요. 3페이지씩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페이지씩이니까 4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부담이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실무감 바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공부할 거냐면요. 주거용 서식을 철저히 숙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용 서식의 내용의 기재 내용과 기재 내용을 모두 숙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정리하면 충분히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요거 이 차이점을 정리할 거고 주거용 서식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숙지를 하는데 지금 4서식의 설명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는 제가 붙인 건데 제목이 들어가요, 여기. 그다음에 확인 설명할 때 근거자료 제시했던 거 있죠? 이게 다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이 있고 유의 사항이 있어요. 이걸 제가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로마자 3번이 이제 중개보수로 돼 있고요. 마지막엔 서명 날인 칸 돼 있고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는 전부 다 작성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4서식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영문 서식도 있습니다. 이거. 그럼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주안점에 줄 게 뭐냐면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냐 이걸 꼭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아주 출제를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꼭 해두시는데 세부 확인 사항이 주거용 서식에서 4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확인 사항을 암기하면 나머지 모두 기본이에요. 물론 중개보수라는 중립지역이 있습니다. 기본도 아닌 세부도 아닌. 그래서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는데 교재 187쪽이에요. 자, 그럼 설명서 서식에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1 그래갖고 주거용 건축물 해가지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표시하게 돼 있고요. 매매, 교환, 임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시했던 거 모두 표시하게 돼 있어요. 등기 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토지장 건축물대장, 지역도 임야도, 토지용의 확인서, 그 밖의 자료 모두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이 있죠. 그럼 자료를 요구했다면 그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재하면 되고 불응했다. 불응 사실을 여기다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유의사항 이렇게 써 있죠. 유의사항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로마자 1번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럼 로마자 기본 확인 사항은 지금 요거 메모해 놓으세요. 그 옆에 여백이 있죠. 기본 확인 사항 옆에 요거 메모해 놓으세요. 직접 조사 기재라고 메모하세요. 직접 조사 기재. 이거 왜 그러냐면요. 그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개공이 중개의뢰인한테 협력을 요구 못 하고요. 직접 현장 조사든 공부상 조사에서 기재한 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조사 기재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상 개공이 직접 조사 기재한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 확인 사항이란 말은 직접 조사 기재란이다. 자, 그래서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란이에요. 대상 물건의 표시란은 토지란 건축물란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고 토지란은 소재지, 면적, 지목을 기재합니다. 그러면 토지란은 당연히 토지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죠. 다음에 이제 건축물란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연도,
구조, 용도, 방향 이걸 다 기재합니다.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든가 내진 능력을 모두 기재하는데 내진 설계가 뭔지는 알죠? 지진. 그래갖고 이제 건축물 대항 뒷면을 보면 기재가 돼 있어요. 다음에 위반 건축물 여부도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건축물란 요걸 기재하는데 원칙적으로 건축물란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돼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방향을 주의해야 되죠. 이 건축물의 방향을 기재하는데요. 이 이른바 이제 길치라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손님이 방향을 잘 물어보거든. 특히 주택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방향을 미리 조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스마트폰 갖고 있죠. 그러면 그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나침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운받아 놓고 이제 현장 답사 갔을 때 거실에 이제 정면에 서죠. 정면에 딱 서가지고 이걸 흔들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켜요. 딱 키면 방향을 딱 가리킵니다. 거의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그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방향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오니까 현장 답사에 조사하는데 이 방향의 경우는 그 주택이었다. 주택은 주실 기준이에요. 그럼 주실 기준이라는 얘기가 거실이나 안방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거실이 없다면 안방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물건 있죠. 그 밖에 나머지 물건들, 이 물건들은 주된 출입구 기준이에요.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방향을 조사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로 내려갑니다. 그럼 권리관계라는 등기부기 사항이 있고, 등기부기 사항란이 있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등기부기 사항란은 소유권과 소유권 외로 나눠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기 하면 돼요. 문제 없고. 그럼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뭐냐? 우리 주택을 중개하는데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있죠.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했는지를 임대인한테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등록이 돼 있다면 그 등록에 대한 현황을 기재해 줘야 돼요. 장기인지 공공지원인지 그 밖 유형인지. 장기는 10년이죠. 공공지원도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 언제 개시했는지 기재를 해줘야 돼요. 이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미등록이라면 이제 해당 사항 없으면 기재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임대인한테 문의를 하거나 임대주택 정보 체계가 있어요. 이게 체계란 말이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가 렌트홈이에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렌트홈에 들어가서 여기에 계산기가 있어요 또. 그래갖고 5% 증액할 때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렌트홈에 들어가서 이제 조회를 또 해봐도 돼요. 그래서 요거 민간임대 등록 그렇게 기재하면 되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있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는가 이 부분인데 확인 서류가 있다면은 확인 서류가 첨부가 된다면 확인해. 첨부가 안 된다면 미확인에 이제 기재하는데 그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요. 이거는 임대인한테 문의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한테 문의하는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기재하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지난 12월 31일 날 개정을 하면서 추가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그 밑에 여백이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추가됐어요.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이거 기재해 놓으세요.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그래갖고 실무적으로 이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중개한다. 그럼 여기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약서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계약서 요구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인적사항은 지우고 손님한테 그 리스트를 제시를 하면서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계약서류를 받으면 확인 서류에 그 다음에 이거 못 받았다면 미확인에 체크하고 브리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거 추가된 거예요. 다우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이제 요거 추가됐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란 그렇게 이제 기재해 주면 되고요. 이제 3번 단원 내려갑니다.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상란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일단 뭐가 들어가 있는가 보세요. 지역, 지구, 구역이 들어가죠. 다음에 건폐율과 용률 사항 들어가고 도시군계획설과 지구단위계획고요.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투기지역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 여부도 모두 기재를 하게 돼 있죠. 이게 그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기재하면 되잖아요. 그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걸 통하여 기재하면 되는데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있죠.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이거는 시군 조례죠. 우리 공법 시간에 이제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공법 시간에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해주고 세부 내용은 조례로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죠, 이거. 그래갖고 도시계획 조례를 보고 이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시군 조례를 확인하기 제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의를 꿰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설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이거는 개공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공이 직접 이거는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러니까 구청을 방문하든 시청을 방문하든 이거 도시군계획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사실 나와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 이것도 이제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용도지역 지구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이런 것들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기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일사편리라고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아주 지금 현재 불펜을 잘 안 쓰고 있는데 일사편리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일사편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털에서 조회를 해보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거보다는요. 그 시리얼. 이게 토지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리얼. 이거 굉장히 많이 봐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저 시리얼이 있고요. 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하시는 분은 루리스라고 있어요. 루리스. 이게 있는데 몰리.go.kr 이건데 이 루리스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시리얼 같은 데 들어가고 부동산 종합 정보 해가지고 지번을 딱 입력하고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번에 대한 규제가 쫙 뜹니다. 그래서 이 지번에 대한 정보가 쫙 나와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실무에서 요 시리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걸 통하여 더 조사하여 이제 기재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요. 여기 공법상 제한이 있죠.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메모해놨어요. 임대차 세모라고. 왜 임대차 세모인지 아시겠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예요.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안 할 수도 있다. 공법상 제한은.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입지조건란이에요. 그러면 요 입지조건란은 뭐가 들어가는가 꼭 봐두시는데 도로, 대중교통수단, 다음에 주차장 들어가요. 주차장에 동그라미. 주차장 동그라미. 다음에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기재합니다. 이건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요건 들어가는 거 암기해야 됩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이다. 6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현장 답사 기재입니다. 주차장은요, 왜 주의해야 되냐면 이거 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입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란, 관리에 관한 사항란이죠. 이건 관리주택 경비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위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 이거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건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건 확인 설명사항에 명문은 없었지만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6번란이 비선호시설란이에요. 그럼 비선호시설은 1km 내에 쓰레기 소각제나 화장장 이런 게 있는가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동안 지금 이번에 개정하면서 비선호시설의 종류를 확실히 명시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장례식장, 쓰레기 소각장, 오폐수 처리장 이런 것들, 화장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다 기재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으면 종류, 위치까지 전부 다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란은 거래 예정 금액 등을 기재하는데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거예요.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고요. 여기에 지금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도 기재하게 돼 있죠. 그럼 개별 공시가는요. 이런 시리얼 들어가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공시가격도 이거 시리얼에서 나와요. 근데 상가나 오피스텔 있죠. 이건 국세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공시가격을 볼 수 있어요. 그건 국세청이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는. 이게. 그럼 이 부분은요.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 있죠.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를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 그 교재 지금 188쪽에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 있죠. 그 부분 옆에 칸이 비어 있죠. 그 칸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임대차 세무, 건물 공시가격도 임대차 세무 메모해 놓으면 되죠. 메모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8번 라인입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율 및 세율을 기재하는데 여기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기재합니다. 기재하고요. 이때 세율까지만 기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중과세율을 꼭 기재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때 취득 시 부담할 조세라는 임대차의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모하세요. 임대차 X. 그리고 그 옆에 당구장 표시하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 지금 바뀐 게 이거에 종부세가 들어갔어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한다. 근데 세법 공부하기 때문에 다 아시죠, 이거? 우리가 모를까 봐 기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손님한테 보여주려고 일단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한다. 이것도 사실 이제 실무에서 분쟁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잔금 시점을 매매를 할 때 잔금 시점 6월 1일 기준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 쪽은 6월 1일을 안 넘기려고 그래. 근데 매수인 쪽은 6월 1일을 넘기려고 하죠. 이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6월 1일 기준. 그래갖고 이제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가끔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를 며칠 상간으로 파는 사람이 또는 사는 사람이 다 부담하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일수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수계산.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저 일수계산해갖고 이제 정리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개공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사자 합의사항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일수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분쟁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게,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나왔죠. 우리 4개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지선다니까. 그래서 공법상 제한 생략할 수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지가 생략할 수 있어요. 임대차 중개할 때. 그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라는 임대차 중개할 때 아예 기재를 안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 내려갑니다. 188쪽에 지금. 그럼 개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메모하세요. 세부 확인 사항 옆에 여백이 있죠. 거기다 가로 열고 협력 요구 기재라고 메모하세요. 협력 요구 기재. 그러니까 이 세부 확인 사항은 말이 세부 확인 사항이지 사고 날 가능성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 가서 조사할 때 이게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럼 먼저 이제 9번 난이에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난. 이 부분은 지금 뭘 기재하냐면 일단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미공시 권리죠. 그러니까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 임차권. 이런 것도 기재하고 미공시 물건을 기재합니다. 그럼 미공시 물건은 고가의 정원석이나 정원수. 그다음에 여기 뭐 도로 진입력, 도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진입도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게 그래서 뭐 이게 도로 점용허가인데 이런 부분들. 또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공시 물건, 광고탑 이런 것들 있으면 다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현장 답사해야 되잖아요. 미공시 권리니까. 미공시 물건이고. 그러니까 현장 답사해야 되는데 우리 현장 답사 갔거든요. 분묘이권 조사하러. 아무리 땅바닥 쳐다봐도 분묘이권에 써있어 안 써있어요? 안 써있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기재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공의 책임을 좀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된 물건의 권리상난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10번 난이에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라인인데 이 부분은 이제 건물 내부 시설로 이해하면 돼요. 그럼 건물 내부에 수도 있죠. 전기도 있죠. 가스도 있죠. 소방도 있습니다.
이때 소방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돼 있죠? 그럼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있잖아요. 할인마트 같으면, 그런데 가면 이거 팔죠. 그래갖고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할인마트에서 이제 천장에 붙이는 거 팔아요. 15,000원 내지 20,000원 정도 하죠. 그래갖고 이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이걸 조사하기 기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난방망시 연료응급, 그 다음에 승강기, 이 배수, 그 밖의 시설물 모두 기재합니다. 요걸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럼 그 밖의 시설물 나는 가정 자동화 시설이 있으면 이건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그래서 밖에서 뭐 보일러 켜고 끄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이건 사실은 내부 시설이다.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를 기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면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면 써 넣으세요. 거기 지금 189쪽에 지금 11번 라인이죠. 그래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그러니까 바닥면을 추가 써 메모해 놓으세요. 이게 들어갔다. 추가적으로. 그래갖고 이 부분도 이제 요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이 부분도 이제 조사하여 기재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으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일조, 소음, 진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재하는데 그럼 원래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요건은 현장 답사하는 게 맞잖아요. 공부에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현장 갔을 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기재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는 매도인 임대인한테 상태 환원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9번서부터 12번까지는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는 거 맞잖아요.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암기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한 나이다. 이게. 자, 그럼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이제 13번 난 내려갑니다.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내려가는데 이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13번 난. 그래서 이건 이제 중개 보수는 세부도 아니고 기본도 아닌 중립지역에 있어요. 이때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역까지 모두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때 지급 시기 기재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지급 시기 동그라미. 지급 시기. 찾았어요? 지급 시기도 기재합니다. 그래서 뭐 지급 시기는 우리가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잔금시로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 지급 시기를 계약시 50%, 잔금시 50%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 지금 현재 잔금시로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권리를 찾으세요. 계약시 50%, 잔금시 50% 이런 식으로. 손님이 근데 왜 계약시 50%나 그러면 원래 이 지역은 이렇다. 이렇게 하냐말로 개뻥을 쳐야죠. 그래갖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 손님이 이제 뭐라고 하면 그럼 잔금시 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죠? 그래서 지급 시기도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당구장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그 내려가서 보증관계증서와 본 확인 설명서를 수령합니다라고 돼 있고요. 연월일 기재하게 돼 있고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 여기다 이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돼 있죠. 또는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매도, 매수는 안 받았다고 오리발렘일까 봐 여기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근데 개업공사와 중개행위한 소공이 있죠. 개공과 중개행위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죠. 밑에 동그라미. 됐습니까? 자, 이게 주거용 서식이었어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나머지 서식들은 차이점을 정리하자고 그랬는데 그럼 오늘은 메모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만. 그럼 지금 현재 그 191쪽에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에요. 그래갖고 그 제목 밑에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줄.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의 밑줄입니다. 업무용인지,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 구분 표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매교환, 임대, 그 밖의 용으로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이 란이 있는데 이건 똑같고요. 주거용과.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의사항도 똑같습니다. 그럼 그 밑에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돼 있죠.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의 번호를 봤더니 한 장을 넘겨보시면 7번까지가 있죠. 그죠? 기본 확인 사항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주거용 서식에는 8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비주거용 서식에는 주거용 서식에 있는 내용이 통째로 한 가지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어디다 메모하냐면요. 그 비주거용 서식 191쪽에 1번, 로마자 1번에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이 있죠. 그 옆에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비주거용 서식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주거용에 있는 비선호시설 있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확인 사항이란 제목 그 옆에 여백에다가 비선호시설 X라고 메모하세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비선호시설은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게 비주거용 서식이니까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아, 기재란이. 아니, 식당 하는데 가까운데 그저 화장장 같은 거 있으면 쓰겠어요? 그죠? 오페스 처리장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기재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여기에. 근데 오히려 토지 서식에는 이게 있어요. 비선호시설 쓰는 난이. 그러니까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비주거용 서식에는 비선호 쓰는 난이 없다.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개업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 나와요. 192쪽에 지금. 그럼 세부 확인 사항에 실제 권리관계가 있고 내부 시설면 상태가 있고 벽면이 있고 이건 당연히 도배가 없어요. 도배가 없고. 근데 거기 하나가 뭔가 허전하죠, 지금. 그래서 환경 조건 있죠. 비주거용 서식에 개업공사 세부 확인 사항 난 옆에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환경 조건 X라고 메모하세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서식 세부 확인 사항에는 환경 조건 기재란이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환경 조건은요, 오직 주거용 서식에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1조 소음 진동 요 기재란이 있는 것은 환경 조건 기재란인 거 주거용 서식만 있다. 여기만 있어요.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토지 서식. 그럼 195쪽에 토지 서식인데 이 토지 서식은요, 건물 관련 사항이 다 빠졌겠죠. 그죠? 건물 관련 사항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195쪽에 1번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 있죠. 그 제목 옆에 여백이 있죠. 또 제목 옆에 여백에 토지 서식은 뭘 기재하냐면 뭐가 없냐면 이거 7번까지밖에 안 가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주거용에 있는 내용이. 뭐가 빠졌냐면 토지 서식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메모하면 돼요. 관리사항 X. 제대로 지금 기재하고 계시죠? 지금 하는 내용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토지 서식에는 관리사항이 없어요. 근데 비선호 쓰는 난은 있어요, 토지에는. 거기 비선호 쓰는 난이 5번에 있죠? 토지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비선호 쓰는 난이. 오히려 비주거용에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고요. 토지에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선호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토지 서식에는 세부 확인 사항이 덜렁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 요거만 있죠? 그러면 이거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란 옆에 여백에다가 이건 그렇게 쓰면 되죠. 시설 X. 당연히 이거 없죠, 토지에는. 벽면 X. 환경도 X예요. 환경 조건 X. 이렇게. 시설 X, 벽면 X, 환경 X. 이게 없어요, 토지에는. 메모 다 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가시죠. 입광공서식. 198쪽이에요. 그럼 입광공서식은 단초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을 보시면 3번에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유상태란 말 들어가 있죠.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유상태 기재란이 있다. 그래가지고 입광공서식 이 정도만 주의하는데 이제 결론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네 서식의 공통이 뭔데? 이게 문제예요. 네 서식의 공통이 뭔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제가 암기를 안 시키고요. 상식선에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식의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거를 31회 때 물어봤어요. 공통기재 내용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차츰 하자고요, 더.
자, 그래서 설명서 서식의 종류 네 가지 서식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주거용 서식을 좀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차이점만 가볍게 메모해 놓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갈까요? 교재 202쪽으로 갑니다. 이제 거래계약서의 작성. 자, 그럼 이제 핵심 중개행위 세 번째로 들어왔거든요. 거래계약서의 작성.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 거래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거래계약의 개념. 제가 중기계약할 때 이거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갑을 간의 토지에 대한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그럼 이때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기계약이었죠.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 그다음에 후일 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 토지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되죠. 이러한 계약을 통칭하여 뭐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을 거래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그래서 개공은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되면 전문가로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예요. 자, 그럼 법제 26조가 실려 있으니까 26조 읽어드립니다. 법제 26조 제1항. 개업 공인인규사는 밑줄이에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완성된 때 밑줄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밑줄이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의 밑줄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밑줄이고요. 그리고 밑에 괄호 열고 5년이라고 메모하세요. 거래계약서는 5년. 5년 보존해야 돼요.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계약을 한 경우는 별도의 보관한 거 없습니다. 다음에 2항 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작성의를 준용한다 그랬는데 그 25조 사항이 뭐냐면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규정이에요. 자, 다음 그걸 그대로 준용한다는 얘기고 3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예요. 그럼 그거 25조 3항 말미에 가로 열고 임취라고 메모하세요. 임취.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을 안 하면 업무정지거든요. 근데 다운계약서는 업계약서를 썼잖아요. 이건 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취로 갑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 조문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냐? 출발이 지금 개업공인인규사는 이렇게 출발했죠. 그러니까 개공이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확인설명서든 거래계약서든 우리 소공이 이거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핵심 중개행위 세 가지 소공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시기는 언제라고 그러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한대요. 그럼 중개 완성 시기는 언제라고요? 계약의 체결이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잔금시가 아니에요. 계약이 체결됐을 때 계약 쓰는 거죠. 그래서 중개 완성 시는 이때입니다. 그럼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중개 완성됐고 계약서를 씁니다. 이때 거래계약서에 법정 서식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식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재는 지금 뒤에 있네요. 잠깐 넘어갔다 오죠. 거기 204쪽을 보시면 거래계약서 시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이 거래계약서의 법정 서식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의 밑줄, 권장할 수 있다의 밑줄. 그럼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의 문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데 왜 법정 서식이 없을까? 거래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래계약서의 법정 서식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금 그 한국공사협회에서요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식을 일부 수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에 서식 없다는 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자, 그러나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사항이에요. 그럼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사항은 그 위에 있죠, 지금 204쪽 보고 있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필요사항. 자, 보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쳐보는데 1번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인의 동그라미. 물건의 표시 들어가야 돼요. 표의 동그라미. 계약일자 들어가야 돼요. 1의 동그라미. 1. 다음에 4번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변환사항. 거래금액 할 때 금자의 동그라미. 금. 다음 물건의 인도일시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도의 동그라미. 인도할 때 도. 권리이전의 내용 들어가 있어야 돼요. 권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인견 조건기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할 때 조의 동그라미. 자, 다음 8번 중산물 확인설명서 규율자 들어가야 돼요. 확의 동그라미. 확. 그 밖에 약정 내용 들어가야 됩니다. 약의 동그라미. 자, 그럼 거래계약서 필수사항 암기하자는 뜻이거든요. 먼저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들어갑니다. 물건의 표시, 소재지, 면적, 구조, 지목 들어가야 되죠. 다음에 계약일자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하고. 다음에 거래금액 들어가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거래금액이잖아요. 우리가 공개할 정보도 거래 예정금액이었고, 확인 설명해야 될 금액도 거래 예정금액이었고, 설명서에 쓰는 금액도 거래 예정금액이었고,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도 거래 예정가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계약서니까 거래 금액이겠죠. 이 당연한 얘기를 이걸 갖다 거래 예정 금액으로 슬쩍 바꿔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 속아요.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계약서니까. 그리고 그 지급일자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기재하게 돼 있죠. 그럼 물건의 인도일시는 잔금과 통상 일치할 거예요. 잔금일과. 그죠? 잔금 줄 때 같이 인도하니까. 인도일시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재세공고가 정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일시 꼭 들어가야 되고, 권리이전의 내용 들어가야 돼요. 이건 주로 제목에 표시돼 버리죠. 매매계약서라면 소유권 넘기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런 조건이 있으면 기재해야 돼요. 또 확인설명서 규율자 들어가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하도 안 줘버릇하니까 이 설명서 규율자 계약사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확인설명서 규율자는 통상 계약일과 일치할 것 같은데요. 계약서 쓸 때 설명서도 같이 써갖고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설명 규율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약정 내용 있으면 약정 내용 들어갑니다. 꼭. 그러니까 담보책임 특약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특약이 있으면 이 사항을 꼭 넣어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약정 내용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거래계약서에 말이에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사항 기재하라는 얘기 없죠. 또 중개 보수 기재하라는 얘기 없죠. 취득 관련 조세를 기재하라는 얘기도 없죠. 한눈에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 이제 암기를 하는데 두 음자를 어떻게 따냐면 인표예요, 인표. 인표가 누군지 아시죠? 인표는 일금도, 한 푼도, 곤조가 있대요. 승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곤조가 있어서 확약서를 바꿔준다. 확약.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으로 합니다.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 이걸 뭐 일부 우리 수강생이 조건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그렇게도 얘기하던데 인표는 일금도 조건과 확약서를 바꿔준다. 그런 게 어떻겠습니까? 나한테 지원하던데 좋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인표는 일금도 권조하게로 암기할 거예요. 그럼 여기 안 들어가는 거 공법상 제한, 보수 이런 것들 안 들어가는 거 한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계약서 필수사항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안 되시는 분은요. 이게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4개. 인표일금. 그 다음에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설명서 규부일자 있죠. 이거 아주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반복 숙제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넣어갖고 계약서를 쓰는데 일단 그러면 이때 거래계약서 쓸 때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금지. 그러니까 203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앞으로 가서 203쪽에 맨 밑에. 그래서 이거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이것을 위반했을 땐 이건 의무적 등록 취소라고 그랬죠. 그럼 소공이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 소공이 다운이나 업을 썼다. 이중계약서 썼다. 소공이. 소공은 자격증제예요. 그러면 다운 썼다가 걸리면 누가 썼다고 해야 되겠어요? 소공이 썼다고 해야 되죠. 개공은 잘 풀려야 이거 업무정지거든요. 임치는 모두가 업무인지 사유이기도 하니까. 소공한테 그냥 썼다고 해야죠. 그죠? 너 쉬어라. 내가 그동안 페이 줄 테니까. 개공이 업무정지 못 버리면 그냥 쉬어야 돼요. 사무소 자체가.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모두 금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및 날인하는데 이건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개공은 무조건 해줘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해줘야 되고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해줍니다. 이때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여 이자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서명 및 날인이에요. 역시. 그래서 있잖아요. 서명 및 날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나왔어요.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어 갖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될 서류 두 가지뿐이에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다. 명심하세요.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에서는 두 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입니다. 그리고 중개행위한 소공이 있죠. 소공이 서명 날인 의무가 있는 경우도 이 두 가지 서류뿐이에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입니다. 아셨죠? 꼭 명심하시고. 이게. 자, 그럼 이제 서명 날인까지 봤고요. 이제 작성하여 교부를 하는데 작성 교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몇 년 보존하라고요? 5년이다. 그럼 이건 중개 완성의 문서니까 5년 보존하셔야 돼요. 그럼 서류 보존 다 나왔어요. 이제 335예요. 전속 중개약서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중개 완성 문서니까 5년 보존한다.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로 PDF 읽어가지고 보존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데 단 전자계약을 했다. 이때는 자동적으로 공인연장센터에 보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서류 보존 33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작년 시험에서 있잖아요. 32회 때 아주 희한한 걸 물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물어봤냐면 공인전자분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 별도의 보관 업무가 없는 것을 모두 골라 이렇게 냈어요. 공인연자분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의 보관 업무가 없는 서류를 모두 골라라. 근데 그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뿐이잖아요. 우리 서류보존 기껏해야 3가지 뿐인데 뭐. 물론 전속중개계약은 전자계약을 할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참고인데 말이에요. 확인설명서든 거래계약서든 기본 몇 부 작성해야 될까요? 이거 쌍방교부죠, 다. 그러면 기본 작성 부수가 말이에요.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한다. 그러면 갑을 한 부씩 줘야 되죠, 다. 그 다음에 개공이 한 부는 보관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부 작성합니다. 실무에서도 3부 작성해요. 공동중개라면 몇 부 작성하겠습니까? 4부 작성이죠. 갑의 개공 A, 을의 개공 B예요. 둘이 협력하여 계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4명이니까 4부 작성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2부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사본을 보관해도 되기 때문에 뭐 2부에도 상관이 없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법문에 3부인지 2부인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3부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각자 보관해야 되니까 개공 도장을 찍으니까 어쩌면 당사자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3부를 작성하고 공동중개에서는 4부를 작성합니다. 실무에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작성해요. 이 계약서나 설명서 누가 쓰냐면 공동중개 했을 때는 물건지에서 쓰는 겁니다. 물건지에서.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물건지에서 문서를 전부 다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손님지에서는 이제 일로 모시고 가요. 이 중개업소로.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계약서를 다 씁니다. 물건지에서.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핵심 중개의 3번째 이제 다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를 다 봤는데 이게
제재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거래계약서든 설명서든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업무정지예요. 보관 안 했거나 서명 및 안 하면. 다만 이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만 임치로 돼 있죠. 근데 소공은 모두 자격정지예요. 소공은.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서 보증제도로 넘어갑니다. 보증제도. 기본 윤리가 나오네. 216조. 중개업 등 3. 자, 법제 29조. 개업공사 등의 기본 윤리가 나오고 있죠. 자, 법제 29조 잠깐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인인규사 및 소속공사는 밑줄이에요.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 밑줄 긋고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진행해야 될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의 밑줄이에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 밑줄입니다. 다음에 2항 개업공사 등은 등이란 말에 동그라미예요.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밑줄이에요.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자, 그래서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를 전부 다 읽어봤는데 이거는 누가 부담하느냐를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의무가 명시가 돼 있는데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지킬 것과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를 부여해놨네요. 그러면 이 품위라는 것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될 품격과 위엄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품이에요. 그럼 이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 개공과 소공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공이 전문 직업이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이거. 그래서 소공은 전문 직업이니까 품위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개보조는 안 들어갔죠? 그럼 중개보조는 품위 안 지켜도 되네요? 그죠? 품위 안 지키면 물론 사장님한테 잘리시겠죠. 예, 그래서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는 의무예요. 그러면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이것도 역시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는데 우리 법에도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게 민법 규정이죠. 이게 신의 성실 원칙인데 그러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통수지 말고 공정하게 중개하라. 바로 이 얘기인데 신의 성실 원칙이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그러면 신의 성실한 공정중개업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누가 부담하느냐? 역시 개공과 소공이고 중개보조는 이 의무가 없어요. 왜? 중개보조는 중개업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중개보조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명문의 규정은 없었지만 218쪽을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었죠? 우리가 방금 읽어본 조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럼 이건 이제 해석상 판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개공한테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인정되고 있는데 그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하냐면요. 이걸 선관주의라고 그래요.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선관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이해해 두세요. 그럼 원래 선관주의의 개념은 그거예요.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이게 선관주의예요. 그럼 운전자의 선관주의라면 운전자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개공의 선관주의라면 개공들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을 말합니다. 이게 선관주의. 그러니까 통상의 주의력입니다. 그럼 왜 이게 우리 개공한테 인정이 됐을까?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이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우리 개공한테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판례는요.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대요. 그러면 위임은 여러분들이 시험범위에 민법 시험범위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하나인데 요 위임은 그거예요.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맡기고 이 타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처리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지금 위임이 일어나는 현상은 동사무소 가서 인감명을 떼달라고 시켰거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가서 등기라든가 소송을 맡긴다. 그럼 이것이 바로 위임계약이죠. 그러면 위임계약은 사무처리 계약이고 중개계약은 물건, 중개사물의 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해요.
구조가. 그래서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있죠. 이 자를 수임이라 불러요. 사무처리 맡긴 자를 위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임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처리 맡은 자가 수임인인데 중개계약에 있어서는 이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 자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죠. 그죠? 그러면 이 수임인은 민법상 어떤 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하게 돼 있냐면 바로 선관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하게 돼 있어요. 선관주의를 가지고. 그래서 개공이 그 지위가 비슷하니까 개공한테도 선관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개공이 지는 수임이 지는 선관지 의무를 개공 역시도 부담한다. 이게 이제 판례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선관주의는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주의력을 말하는 거냐? 자, 이거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사례를. 그래서 우리 교재도 이 사례가 지금 실려 있는데 그 갑이란 자가 우리 기업공사 A한테 이거 내 아파트거든? 하고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합니다. 그럼 이 A는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소유자 확인 방법이 있어서 선관주의 정도가 나타나요.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이자가 진정 소유자인지 여부를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죠. 떼보고 소유자로서 갑이 등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자에게 신분증 달라게 되죠. 그러면 사진이 붙은 신분증, 즉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달라게 돼요. 그럼 둘이 일치가 됐거든요. 그럼 이거 소유자라고 인식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기본이다. 개공이 지니고 있는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등기부와 주민증만으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공은 전문직업인이니까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다. 알지 못하는 자의 경우는 권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서 있죠. 이게 뭐예요? 등기 권리증. 등기 권리증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탐문 등을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필요하다면 인감증서도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주의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데 권리증을 확인 안 했다. 그러면 선관주의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공사에 과실이 있는 거고 이로 말미암아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 그럼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결국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고 만약에 남의 부동산 이자가 팔아치웠다. 이걸 개공이 중개했다. 그러면 개공한테 대부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요. 서류 미확인 사고 있죠.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개공한테. 그래서 이제 공제 같은 데서 서류 미확인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100% 구상 다 들어와요. 서류 미확인 사고는 구상이 다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라는 게 한두 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꼭 중개할 때 권리증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돼요. 근데 손님한테 권리증 갖고 오라 그러면 잘 안 갖고 오죠. 그렇다고 있잖아요. 손님 눈치 보면서 이게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면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장수하시는 비결입니다. 꼭 그걸 지키니까 권리증은 되도록이면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비밀준수무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준수무가 있는데 우리도 비밀준수무가 있죠. 근데 특이점이 뭐냐면 비밀준수무는 적용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돼 있죠. 지금. 그럼 개공 등이란 표현 기억나세요? 개공 등이란 표현은 개업공사 외에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법인의 임원사원들을 얘기하죠. 즉 중개업 종사자 전체. 중개업 종사자 전체가 바로 개공 등이란 표현이에요. 사고 예방교육 대상, 결격 사유, 이중 소속에서 등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 비밀준수무에서 개공 등이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법상 고지할 의무와 중개사물 정보에 대해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충돌했다. 그럼 이때는 고지 의무가 먼저라고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숨겨달래요. 매도인이.
그렇다고 이런 중요 사실을 고지하자면 안 되죠. 고지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고지 의무가 먼저고요. 또 민사 절차나 형사 절차상 개공 등이 증인 출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증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비밀 안 지켜도 돼요. 이게 또 세법상 세무조사한다. 그럼 이때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비밀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럼 당연히 이건 비밀 가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이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한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개공 등은 되도록이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했어야 돼요. 말하고 싶어서 병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의무가 된 거예요. 비밀준수문은. 그럼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밀준수문을 위반하면 이때는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1-1입니다. 근데 이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에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인데 피해자가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처벌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처벌을 못하게 돼요.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그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의 범죄가 뭐가 있냐면 폭행이라든가 명예훼손이 있어요. 그럼 사람 지업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잖아요. 그럼 경찰관이 피해자하고 합의바오라고 그러죠. 왜?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게 되면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절대 폭행으로 처벌을 못해요. 그렇듯이 개공이 비밀을 누설했는데 우리 피해자가 저 개공등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해버리면 더 이상 처벌을 못합니다.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그럼 피해자가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럼 처벌돼요 안 돼요? 처벌되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나댔을 때만 처벌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지 조건, 정지 조건을 공부하는데 해지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 성취 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 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 처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효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그래요. 참고하세요. 작년에 이거 물어봤죠. 32회 때. 공인인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뭐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반의사 불벌죄, 비밀누설죄였죠. 아주 회피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 정도 비밀누설죄 이해를 해두시는데, 근데 실무적으로요, 비밀을 지켜야 되느냐, 고지를 해야 되느냐, 이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화재가 난 사실이 있다. 그 물건에. 그럼 이건 고지를 해야 되는 걸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화재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 더 의심스러운 건 이 물건에 대해 강력 사건이 있었다. 이걸 고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럼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법적 의무를 떠나서 우리가 손님한테 시달리는 게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받는 게 제일 힘들 거거든요. 이거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기만 모르고 동네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때는 개공이 선관주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겠죠. 비과학적인 사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남자가 시름 앓다가 3개월 만에 사망한다든가, 처녀가 자꾸 자살한다든가, 들어가기만 하면 악몽을 꾼다든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고지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법적 의무를 떠나서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흉가다. 그럼 고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건진법사를 불러갖고 구단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참고만 해 두시고요. 자, 비밀준수문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